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에 시행되었던 제3차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을 개관해 보면요. 첫 번째는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입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강남산업개발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청담산업개발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금을 발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모해서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갑동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형사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변명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 이을남은 회사 명의 약속금 발행에 아예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은요,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단독 범행인데요. 첫 번째는 횡령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중에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를 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앞서 양도했던 1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했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갑동은 기존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했던 점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아래 출제 의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독 범행은 무고입니다. 2021년 1월 12일경에 사실은 임야를 정미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미순이 2021년 1월 5일경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임야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해달라고 허위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는 것이죠.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2021년 1월 12일경이라는 의미겠고, 정미순이 횡령했다는 것이 2021년 1월 5일경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무고한 것이다 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갑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갑동의 단독범행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입니다. 우리은행과 사이에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왔는데 2021년 4월 30일경에 액면금 1,000만 원으로 된 가계 수표 한 장을 발행을 했고,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21년 7월 1일에 지급 제시하였지만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 김갑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을남의 단독 범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상해입니다.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 장재일의 가슴을 밀치고 또 손목을 수에 잡아당겨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이을남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독 범행은 사기 범행입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 이을남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출제 의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 의견서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업무상 배임의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저희가 있겠는데요.
업무상 배임죄라는 것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하는 범죄이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건 자신이라고 해야 말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이 사건에서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 김갑동도 실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이에 대해서 2017년 7월 20일에 선고된 2014도 1104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대표권 남용 행위를 상대방이 그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면 대표권 남용 법리에 따라서 그 어음 발행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논거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논거는 그렇게 어음 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유통되게 되면 위험한 손해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데, 나아가서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크게 필요한 거죠. 회사로서는 어음 발행에 상대방에게 어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위와 같이 어음 발행이 무효이고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실해 발생의 위험도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 기수가 아닌 미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2014도 1104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 판례의 요지를 적어놨는데요. 내용이 하도 길어서 판결 요지만 일단 적어놨는데, 판례 소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판결 요지를 보고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며 기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가 논의가 된 거고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배임죄의 기수가 되는지 또는 미수가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배임, 미수죄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 요지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이제 갈리게 되고, 그 주된 논점은 배임죄가 침해범이냐 위헌범이냐를 따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손해 발생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이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법리가 등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수 의견에 따르면 대표권 남용 등으로 어음을 발행했지만 그것이 상대방이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어음 발행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면 미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 적용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배임의 범위는 있었어요. 그렇죠? 배임의 범위로 피해 회사와 전혀 무관한 주식회사 청담산업개발의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서 피해 회사 명의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상호저축은행에 발행을 했는데, KA 상호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정, 즉 대표권 남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여집니다. 알았다고 인정이 되죠. 그리고 그와 같이
발행된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피해회사가 제3자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피고인은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해서 업무상 배임죄 실행에 착수는 했다고 봐야 되지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으니까요. 어음을 발행했으니까요. 실행에 착수는 있었습니다만 피해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술을 검토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해 발생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논증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죄 기수는 무죄이죠. 기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25조 전단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후단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수는 미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업무상 배임죄 미수를 인정하는 것은 일종의 축소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도 배임죄 미수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임 미수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의 진술이라든지 그 밖에 관련 증거에 의해서 보강이 되기 때문에 자백도 있고 보강 증거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된다. 이렇게 검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횡령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횡령죄 법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횡령죄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 관계에 의해서 보관하는 경우여야 되는 것이죠. 그에 관한 법리가 소개된 판례가 2007도 1082호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소개 부분을 읽어보면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원인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고요.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한 신탁자로부터 임야의 지분을 명의 신탁받은 사람이 신탁받은 지분을 처분한 행위가 신탁자에 대해서나 소유자에 대하여 임야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던 판례입니다. 그 판례 내용을 보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 관계에 의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 판결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 가치를 유지 보존할 의무라는 것은 채권 양도 담보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담보 가치 유지 보존 사무 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되죠. 그래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서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이지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 신임 관계에 의하여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법리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판결이 2020도 12927호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례 소개 내용 부분을 보면
채무자가 기존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에 채권자와의 위탁 신임 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결국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판례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께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은 법리에 반해서 이에 비해서 만약에 채권 양도가 담보 목적이 아니라 변제에 가름해서 채권 양도가 되었다면 그와 달리 채권 양도 통지 전에 변제받은 돈을 이미 사용하는 것은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변론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제에 가름한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를 위해서 한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법리 하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요, 이 사건의 경우 채권 양도가 변제와 이와 같은 법리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겠죠. 채무의 변제에 가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 정미순이 법정에서도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양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본건 채권 양도가 기존 차용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정미순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는 그 변제기가 원래 2020년 연말까지였는데 채권 양도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를 봤더니 2021년 10월형이라는 거죠. 변제기에 큰 차이가 있고요. 결국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채권 양도를 받았다고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위탁 신임 관계에 의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한 지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히려 채권 양도는 기존 대여금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횡령죄에서 요구하는 위탁 신임 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이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서 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그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무고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의 점과 관련된 법리로서는요, 다음과 같은 법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가 되는데, 그와 같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예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근데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공무원이나 관공서에 신고할 당시에, 공무소에 신고할 당시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미 국가의 형사사법권에 적정한 행사, 이것이 무고죄의 보호법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을 그르치게 할 위험과 또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죄는 신고 당시에 허위 사실이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기수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기수에 이른 다음에 신고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 사건의 검토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리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판결이 2015도 15,398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죠. 판례 소개 부분을 다시 보면 무고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 자체가 신고 당시에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분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과연 무고죄가 그대로 성립하는 것인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법리를 소개하고 있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도 15,398호 판결을 여러분이 한번 검토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은 법리 하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정미순과 사이에 양자간 명의신탁이 있었는데 수탁자인 정미순이 임야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해서 횡령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허위 고소 내용은 무고 당시에는 2021년 1월 12일경 무고할 당시에는 양자간 명의신탁에 대해서 횡령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되었지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서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판결이 2016도 18,761호 전원합의체 판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판례 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해 놓지 않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2016도 18,761호 판결을 다시 한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법리를 정확하게 써준 후에 결론으로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도 있고 그 밖에 보강 증거가 있어서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된다. 이렇게 검토해주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죄명이 빠져서 다시 기재를 해 넣었습니다. 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에 관한 관련된 법리로서는 발행일을 실제 발행일보다 뒤의 날짜로 장래로 해서 발행한 선일자 수표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를 기초로 해서 지급제시 기간을 기산을 한다. 물론 그 전에 지급제시하더라도 유효한 지급제시가 됩니다만은 그것은 뒤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편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그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된 경우에는 그렇죠? 새로 발행한 게 아니라 정정입니다. 수정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고 정정이라는 말이 좋겠습니다. 정정된 경우에는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지급제시 기간이 기산이 되어서 그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면 그 발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도 727호 아래 판결 소개 내용에서 보시면 부정수표 단속법상 수표의 발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액면금액이나 발행일자 등을 정정하는 것이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요. 발행 자체는 아니죠. 그리고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된 경우 그 수표 발행자에 대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가 다루어진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도 727호 판결의 내용도 여러분이 숙지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와 같은 법리 하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검토를 해보면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과 합의해서 적법하게 정정된 발행일자, 발행일자를 정정했죠. 정정된 발행일자를 즉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기 때문에 지급제시는 유효하지만 예금 부족으로 결국 지급되지 않게 했으므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역시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 증거가 있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출제 의도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선일자 수표에 대한 일반론을 적어봤고요. 수표법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익혀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내용, 위에 여태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를 이해하고 그 법리에 기초를 해서 사건에 적용을 함으로써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록형 시험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강이 있다고 치면요, 냇물이 있다고 치면, 네, 그림을 냇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빨간색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문제 출발이 있고요, 이쪽 강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려면 징검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징검다리가 적절한 간격으로 놓여져야 결론에 안착을 할 수가 이렇게 논리를 거쳐서, 논증을 거쳐서 안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징검다리를 검토해 주는 것이 형사법 기록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나치게 이 징검다리 간격이 좁다거나 지나치게 이 징검다리 간격이 넓으면 불필요하게 되겠죠. 지나치게 넓으면 논리 비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나치게 좁은 것은 불필요한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논증을 해야, 기술을 해야 적절한 기술이 될지는 이와 같은 징검다리를 생각해 가면서 논리 구조가 논증의 형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룰들이 있었죠. 룰 1. 그래서 3단 논법을 갖추는 게 좋겠다. 룰 2, 근거를, 논점을 일탈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룰 3이 있었죠.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룰 4는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 논리 비약이나 불필요한 논증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25조 후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또 취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참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조지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이을남의 업무상 배임의 점인데요. 피고인은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회사명이 약속어원 발행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325조 후단 무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룰 5에 따라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부터 바로 검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이을남 본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기 때문에 325조 3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인 이을남이 내용 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325조 3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된다는 판례 법리에 따를 경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미순의 법정 진술 및 증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고소장 및 경찰 진술 조서에 보면 김갑동으로부터 정미순이 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을남도 어음 발행 사실을 알고 모두 합의한 내용이다라는 말을 김갑동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이죠. 이것은 피고인 아닌 정미순이, 피고인 아닌 타인, 정미순이 피고인 아닌 자, 공범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죠. 김갑동으로부터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진술, 법정 진술은 전문 진술에 해당하고요. 고소장이나 경찰 진술 조서는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지, 조서뿐만이 아니네요.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가 되겠죠. 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 진술은 형사소송법 316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진술 조서와 진술서는 312조 4항 그리고 316조 2항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건에 공통되는 것이 원 진술자인 김갑동이 진술 불능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김갑동이 지금 피고인 이을남과 함께 재판에 출석해서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316조 2항의 원 진술자의 진술 불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한편 메모장은 정확한 증거 명칭은 메모장이죠. 표혜성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메모장인데 정확한 증거 명칭은 증거 목록에 기록에 나오는 증거 목록을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메모장의 증거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문제의 증거 목록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증거 목록 페이지로 이렇게 가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가보면 여기 보면 메모장이라고 해서 증거 목록이 증거 표목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증거의 이름이, 증거 명칭이 메모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장이라고 적으면 충분한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메모장은 313조 1항의 진술서에 해당을 하는데 작성자인 표혜성의 진술이나 또는 과학적 분석 방법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진정 성립이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혜성이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 가지고 314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진정 성립이 인정되거나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313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 314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변론 요지서에 적어주고 결국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한편 표혜성으로부터 표혜성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청취한 수사보고서는요, 수사보고서도 기록형 증거 기록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 정확한 증거 명칭은 사실 수사보고 전화진술 청취인데요, 이게 증거 명칭이 되겠습니다. 최경희가 전화진술을 청취한 것이 되겠죠. 그와 같이 표혜성으로부터 들은 전화진술 청취를 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일단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313조 1항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즉 표혜성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원진술자인 표혜성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성립의 진정을 나아가서 살펴볼 필요도 없이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기 때문에 자필도 아니고 자필에는 해당하죠. 자필에는 해당하지만 서명 또는 날인이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검토해 준 다음에 목차가 다라면 여기에 목차도 나라면 증거 능력 없는 증거가 여기에 목차는 다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신빙성 없는 증거라고 해도 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증명력 부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증명력이 없는 증거,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논증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검토 의견서와 달리 변론 요지서는 이렇게 표시도 가능하면 형식을 갖춰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하이픈 이런 식으로 메모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변론 요지서에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없음이라는 식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없습니다 라고 써주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결국 다항의 신빙성 없는 증거에서 검토하고자 했던 부분은 사전에 이일남과 합의해서 발행했다는 김갑동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김갑동은 약속원 발행을 합의한 일시장소가 어디냐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법정에서는 사무실에서 합의했다고 하면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미 수사 단계에서는 발행하기 전날 이을남의 집에 찾아가서 합의했다라고 진술해서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집에 찾아가서 합의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사무실에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진술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
김갑동은 법정에서 회사에 찾아와서 약속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갑동의 말처럼 합의를 하고서 발행을 했다면 뒤늦게 찾아와서 약속을 발행했다고 화를 낼 일이 없다는 것,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경험칙이나 합리성에 반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합의해놓고 화를 내다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변호를 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점을 지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김갑동은 평소 모든 업무를 이을남과 상의하지 않고 처리해 왔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건 약속원 발행에 대해서는 이을남과 합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평소 혼자서 업무 처리, 공동대표이사지만 혼자 업무 처리를 해왔는데, 유독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약속원 발행에 합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을남은 한편 회사 및 자신과 무관한 채무담보를 위해서 회사명의 약속원을 발행해 가담하여 취득하는 이익이 이을남으로서는 전혀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갑동으로서는 주주 정미순으로부터 배임 사실을 추궁당하자 자신의 책임을 다소라도 이을남과 나눠지기 위해서,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거짓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런 정도를 검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약속원 4억을 발행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실제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없기 때문에 수익을 분배받은 바가 없다든지, 기여한 정도에 비해서 뭐 수익금 배분이 너무 적다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 증거도 간단하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 증거를 논해주는 것이 최근에 경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줄 정도로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정미순의 나머지 진술도 추측에 불과하고 기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정도로 기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론 요지서니까 이렇게 항목을 달아서 결론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문구가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강의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선고되어야 함 이렇게 변론 요지서를 맺는 경우는 실무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을남의 상해점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자면요. 상해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법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과연 죄수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서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렇죠? 그 수재의 관계는 동일한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재에 성립하지만 그 관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여러 개의 죄가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니까요. 동일한 기회에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폭행 협박이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공무원 수에 따른 수재가 성립을 하고 그것이 상상적 경합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소개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사항은 형사소송법 323조에서 얘기하는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 중에서 법령의 적용이라든지 증거의 요지, 범죄 사실 이런 것을 통째로 누락한 경우에 파기 사유가 된다는 그런 법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죠.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집행은 동일해야 되고
공무원은 여러 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죄수관계다. 그래서 이 사건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거죠.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해서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한 사안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2009도 3505 판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출동해서 처벌받은 순경 2고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이 사건 공소로 제기된 장제일 경찰관 경장 장제일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상상적 경합에 있다는 것은 위 법리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해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한편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고은에 대한 그렇죠? 순경 이고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경장 장제일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은 위 법리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공무집행 방해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장제일에 대한 상해죄를 기소한 것이죠. 그래서 이고은과 장제일에 대한 이 부분이 상상적 경합인 것은 위 법리에 따라서 또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가 장제일 자체의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인 것도 큰 법리에 따라서 판례 법리에 따라서 이론이 없는데 이 네모치가 빨간색으로 네모치고 있는 이고은 순경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장제일 경장에 대한 상해죄는 과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느냐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 총론에서 배운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경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변호인의 입장에서 변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면소 판결을 주장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물음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리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변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법리가 필요하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그 기판력이 나머지 범죄에도 미치게 된다는 법리가 있지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수업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순경 이고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판결을 선고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된 판결의 범죄 사실과 비교 대상이죠. 이 사건 공소 사실 즉 상해 장제일에 대한 경장 장제일에 대한 상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두 공무원에 대해서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을 가해서 이고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장제일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가 동시에 범한 것으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봐서 이고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장제일에 대한 상해죄에도 미친다라고 미칩니다라고 기술을 하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확정 판결이 있는 때 해당해서 326조 1호에 따라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변론 요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목차를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죄 관련 법리를 적어주고 그다음에 나항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적절하게 적어준 다음에 다항으로 결론을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끝으로 사기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의 점에 대해서도 판례 법리가 있었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통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단 1차 납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20일 이내에 통고 처분 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범칙 행위에 대해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경찰서장이 직결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지만 직결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직결심판이 열리고 직결심판이 선고되기 전까지라면 이번에는 범칙금의 100분의 50, 그죠? 2분의 1을 가중한 금액을 납부하면 직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납부하고서 증명서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청구를 취소해야 되고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납부, 1차 납부 기간까지 또 2차 납부 기간까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직결심판 선고 전까지만 납부를 하게 되면 정식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을 미납하였더라도 통고 처분받은 사람이 직결심판 청구 내지는 선고 전까지 궁극적으로는 직결심판 선고 전까지는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범칙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니까 검사로서는 같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납부 기간 전에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위법한 공소 제기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라는 것은 범칙행위에 대해서 형사 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에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한다면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제도이기 때문에 범칙자가 통고 처분을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언제까지요? 직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해서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일단 범칙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했다면 그와 같은 절차적 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직결심판을 경찰서장도 청구할 수 없고 검사 또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라는 법리가 되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요. 판례 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라는 게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경찰서장이 일단 범칙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했는데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고 검사 또한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2017도 13,409호 판결의 내용이 되겠죠. 그와 같은 판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공부가 된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와 같은 정확한 판례 법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과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서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2021년 7월 22일 5만 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납부기간이 7월 22일에서 일단 1차 납부기간이 지났더라도 통고서에 보면 2차 납부기간이 2021년 8월 20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통고서 기록을 보시면요. 그런데 그 2차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2021년 8월 17일 이 사건 공소를 제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한 공소제기로서 부적법한 공소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327조 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는 것이 정확한 변론 요의서의 기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에 출제되었던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공소사실을 개관해 보고 출제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정확한 법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사건에 적용하는 연습, 그리고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가만히 되는
그런 답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